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생성됐습니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되면서 국정 관심들을 끌어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죠. 그 전에 각 부처 업무 보고가 매년 있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있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요약된 결과만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무슨 내용이 얘기되는지, 대통령의 질문, 공직자의 답변, 그리고 토론, 그리고 그 토론의 내용들까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생중계해서 다 보여줌으로써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으로부터 다 검증받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었다, 네. 이해도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첫 생중계 올해의 업무 보고 이제 마무리 수순인데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시원한 사이다였다.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제플릭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옛날 사극을 보면은 이게 암행어사나 있는 사람들 출두해가지고 고관 대적들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하고 곤장 때리면 시원하죠. 그런 측면으로서 이렇게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갖다가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고단수적인 기술이죠. 네. 이것도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기술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술도 능력 없으면 그것도 네. 못합니다.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행식적이고 한방향적인 그런 어떤 소통의 한계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생중계 방식에 따른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적답 중심의 그러니까 이 행정의 명암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콩치 PT 국장 그런 정도의 그 자리에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잘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수치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오답을 한 거죠. 그렇듯이 그런 이제 생중계 방식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걸 또 이제 너무 또 정치적으로 또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전임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고위공직자들 또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같이 이렇게 다루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불관계로 비춰지는 그런 부작용. 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민병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처 업무 보고 이걸 갖다 그래도 많이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이슈의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섰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특히 당에서는 정치인의 당대표 중심의 그런 당 운영 이슈가 국정을 덮은 게 많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사회 전반의 이슈를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통일 분야 업무 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이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얘기가 나왔잖아요. 외교 통일.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통일부 역할을 강조한 건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서 통일부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측면을 외교부랑의 갈등에서 힘 실어주기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고, 각각의 입장에 대한 예, 얘기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가 원수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즉 이 적대적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진단을 한 것이고, 그 남북 관계가 이런 적대적 상황이 고착화되면 그러면은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통일부의 역할은 대화를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신뢰를 쌓고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이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통일부의 역할이 지난 정부에서는 매우 축소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군사 안보 관계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높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균형을 잡아달라라는 그 주문이었다고 보이고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 대통령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한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국민의 의식 수준을 이제 폐마하지 말고 주체적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에 대한 지금 이제 국민적 의식이라든지 또 지금 남북 관계의 현실적 지금 대치 상황에서의 그런 많은 지금 불안정한 관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측의 남북 화해 협력 그런 큰 기조의 변화에 북측도 여기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북측은 아무런 대응이나 또 변화하는 그런 뭐 모습 전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그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언론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상 북한의 체제 선전이라든지 대남 그런 선동 도구로 이용되는 게 북한의 노동신문이에요. 이걸 여과없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게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문제점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안보 및 그 심리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제도적 이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또 있는 것이고 또 국정원법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그런 특수사료 지침 관리가 있어요. 네. 특수사료를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지 이게 국정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법적 제도적의 상충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상호주의 그런 원칙에 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요.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라는 게 이게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이 상호 원칙인데 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대략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에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그 연락 사무소를 갖다가 그때 김여정 말 한마디에 그걸 폭파시키는 그 광경을 우리 국민들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남북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무려 3조 한 2천억 정도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네. 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 의원님,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 횡포를 꼭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게 공정경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업무 아니었냐 이런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한때 뭐 공정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속고발권 폐지 이슈도 있었고 또 공정위 출신들이 대형 로펌 가서 뭐 과징금을 약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이런 움직임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 맞습니다. 점도 지적한 건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은 경제검찰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경제가 공정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거래법의 풀네임이 뭐냐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독점을 규제해야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구조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도 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쿠팡이 국민 밉상 쿠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 쿠팡이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온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에 대한 건 아닙니까? 그건 사회적 재난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나 시정 공고나
이런 게 솜방망이로 처벌된다면 네. 대기업들이 뭐 벌금 내고 말지 돈으로 해결하지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예산도 늘었고 인력도 늘고 그리고 서울 사무소가 서울이 원래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맡고 있었는데 네. 경기, 인천을 떼가지고 또 맡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이 바탕에 이 상황에서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그 이제 정관들 문제도 지금까지 정무위 계속해서 수석이셔서 잘하시잖아요. 예,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네. 전속 고발권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전속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니까 경제 질서에 관행이 안 바뀐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회 경제적 이런 지금까지 철학에 비춰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해서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구조들을 네. 확실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번 업무 보고는 질타도 있었지만 칭찬과 관심을 받는 공무원도 생겼습니다. 한 예로 콩 GPT 별명까지 얻는 농식부부 변상문 식량국장인데요. 이제 포괄적으로 공직사회 신상필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행정 경험을 그동안 이제 섭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직 사회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어떻게 일을 하게끔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작동 원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혼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칭찬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 장관이 그 부처에서는 다음에 승진 때나 인사 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배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측면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변상문 국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농축산부에서 그 변상문 국장이 상당히 대통령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답변 과정에 이제 수치 오류와 사실관계 혼선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 나서서 직접 그 답변 오류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산 콩 생산량이 얼마냐 이걸 물었는데 자신은 이제 8만 3천 톤으로 당시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6만에서 한 17만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수치가 보통 1, 2만 톤 차이면 모르지만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답변에 엄청난 오류죠. 또 한편으로는 수입 옥수수 같은 경우도 GMO 설명에 있어서 논 GMO 설명하고 그런 혼선이 좀 빚어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적답 중심 행정의 그런 맹함과 오류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또 개선되어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파악하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은 이번에 그 효과를 대통령이 이제 잘 기대하는 측면. 짚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처 업무 보고에 장관을 갖다 이렇게 돕는 그런 스텝 역할이 아니라 주무부처 국장은 이제 이 수치 네. 정도는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겼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있고 그 뒤에 다시 1인 1표제 네네네.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친명, 친청계 갈등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친명, 친청 다 친명 아닌가요? 네. 네. 당 지도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지금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인 1표제와 관련된 것들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부결된 이유도 이 본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급하게 추진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네. 측면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 대표가 뭐 본인의 일정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 이제 보궐선거에서 분위기는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선명성 경쟁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은 내란 종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을 뿐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이젠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당 게시판 사태, 또 지방선거 경선 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관심인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11일 중하순 아니면은 12월 초라 그랬는데 좀 이게 늦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장동영 당대표의 당 운영 기조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에 위기감이 있습니다. 네. 불과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은 8월달부터 지금 현재 12월까지 계속 내리 20%대 여기 그것도 초중반 여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손에 쥔다는 것은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이 웬만큼 이루어졌다면은 중도 예연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구력이라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 거죠. 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가져야만이 또 합리적 보수 정당의 어떤 기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구나. 이래 해야 그나마 중도 예연 그런 확장의 의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계엄 그리고 탄핵론 이 탄핵에 대한 그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끊고 가야죠. 네. 그래야만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도 예연 확장의 소구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내부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당내 이제 비주류나 그리고 수도권 중심 지방자치단체장 좀 전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셨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당의 이제 중도 예연 확장을 위한 당 운영 기조를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뭐 문제들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의 운영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도 의원님, 조급함을 느낀 건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성향이 정반대로 평가받던 김문수 전 장관과 이 러브샷까지 하면서 연대를 시사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네, 두 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치의 중심에서 좀 안 보이는, 좀 사라진 이런 것에서 지금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다음 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뭐 그런 서로 간의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두 분은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그런데 러브샷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방선거 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가치적 연대를 하는가 이것이 핵심인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절연, 그거에 대한 책임 네.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연대만 한다고 하면은 또 봉합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평가가 명백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본인들의 평가를 명확히 해서 그 가치 연대 하에서 러브샷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실은 결국은 조급함을 드러내는 정치 이벤트 이 정도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불러 조사했습니다. 예. 전 장관은 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라.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근데 지난 2021년, 20년이죠. 21대 총선이 있던 해에 또 뭐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에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한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이 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결국 터질 게 이제 터진 겁니다. 네. 그런 만큼 이른바 이걸- 정규일치 문제입니까? 그렇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 통일교는 정치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종교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기업 입장, 때로는 자신 단체의 이익 측면 네. 이런 걸 다 고려한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품 살포 의혹뿐만 아니라 많은 유착이 있어요, 정치권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 이참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2번씩이나 밝혔잖아요. 만약 이런 종교재단이 불법적이고 그런 범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종교재단 해산도 검토를 해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렇다면은 크게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게 정치권과 유착 의혹. 이거 이제 밝혀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통일개혁 거대 자금의 흐름을 이거 또 이제 어떻게 해서 한학자 총재 그 방에 근거에 280억이라는 그런 행감을 쟁기고 있나요? 거기에 고가품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런 hen찰과 그 고가 명품들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사용 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대 자금의 흐름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오랜만에 정치적 합의의 함수를 이게 닿는 뭐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이 문제로 이렇게 좁히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은 정치권 전면적으로 발본색원을 하는 그런 계기를 특검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내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민 의원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 특검법 관련 연대하기로 했고 국민 여론도 특검 찬성이 높던데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네. 지금 김성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 총선 때에도 개입했었고 그거에 대해서까지 지금 검찰이 확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대상을 넓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일단은 지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정교 분리는 우리의 헌법상 원칙인데 그것이 통일교에 의해서 훼손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종교의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다만 지금 그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문제가 급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 지금 그 경찰이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특검으로 가면 그 시간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찰의 수사 속도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과들을 보고 특검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대전 충남 통합론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실제로 통합되면 서울 경기도연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게 당초 국민의힘과 소속 단체장이 주장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아주 고도의 정치 운영 기술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포진하고 있어요. 네. 이 측면도 대전 충남 통합 부분은 분명히 이 국민의힘 이슈인데 어전대인데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안도 냈죠. 제출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부처 업무 보고라든지 이 과정 속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 부처 업무 보고 때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 통합권 이 이슈를 갖다가 사실상 대통령이 가져가는 행시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 절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이 법 개정에 민주당이 이제 발걷어 붙이고 보면 이게 현실화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을 그 내년 6.3 통합 행정 단체장 여기에 카드로 이미 점찍어 네.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대한민국을 전국 5대 축으로 만들겠는데 중부 축을 갖다가 지금 이제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충청권 표심을 가지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민 의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대전 충남 통합 문제 내년 지방선거 중요 이슈로 부상할까요? 네, 저는 후보군도 나오던데. 특히 그 지역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해수부라든지 뭐 동남권 투자공사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충청권은 뭐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수도권 1극을 여기에서 충청권에서는 이걸로 뒷받침하겠다, 네. 이겨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국힘당에서 대전 충남 통합을 했다는 사실을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렇게 네. 강력하게 진행돼 왔던 것이 아닌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확 짚으면서 부울경 그다음에 대전 충남 이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된 김에 대전 네. 충남 마무리하고 또 다른 5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5극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이것이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